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경제 전망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산업 전망이라든지 개별 종목의 리스크, 관련 뉴스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지 그것을 바라보는 모멘텀, 이 두 가지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슈, 종목, 그리고 리포트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과연 향후 실적의 모멘텀을 증가시킬 만한 요인이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업종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안에서는 과연 어떤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고요. 국내 관련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미국 내에서 최근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P 500 지수와 S&P 바이오 관련주의 수익률을 도표화한 것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S&P 500의 수익률도 2009년도 바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상승이 가파라지면서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과의 수익률 갭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길라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2002년 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주가가 현재까지도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의 조정에도 비교적 고점권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길라드 사이언스에 비해서 상승폭은 작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전고점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암젠과 바이오젠의 주가 흐름 나오게 되는데 조금 전에 종목과 마찬가지로 길라드 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상승했고요. 최근까지도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암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다음 그림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이오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치료하면 어떤 부분만을 생각했습니까? 주로 진단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얘기해준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이 정도에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느냐면 사전 진단에서부터 건강 유지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이 3단계에서 최소한 6단계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이 늘어난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던 게 뭡니까? 집안에 과거에는 있는 건강관리 기구가 체중계 정도였다면 요즘은 체중계, 혈당계, 온도계, 체온을 잴 수 있는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최근 IT 기기와 융복합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은 이번에 CES에서 발표한 LG전자의 밴드 제품이고요. 자,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핏빗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 다 무엇을 하는 제품이냐? 물론 이 제품보다는 약간 더 LG전자의 제품이 가격도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그냥 중요한 부분을 받쳐준다라는 거죠. 스마트폰과 결합을 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결합을 해서 내가 운동하고 있는 운동량, 하루에 나의 운동량, 내가 먹은 칼로리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뭐 내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오태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이런 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헬스케어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기 숫자도 늘고 있고 실제로 산업도 확대가 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가서 붙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의 주가의 급등,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미국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 최근에 무엇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와 함께 에너지 가격 등 자신들이 생산해내는 원가의 부담을 많이 받으면서 인건비의 부담 때문에 이제 미국을 떠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머징 국가로 많이 떠난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에너지 비용, 전력 비용 같은 것들이 다시 다운이 되면서 미국 내로 돌아와야 되겠다. 또 법인세도 경감해 준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으로 일부 환수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역으로 이머징 마켓의 임금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그들 국가에 있는 메리트가 사라져서 돌아오는 기업들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투자 측면, 기업 측면에서는 바로 법인세와 함께 이 셰일가스 같은 것들을 통한 에너지 혁명으로 기업들을 이끌어오고 있다면 소비 쪽에서는 무엇으로 소비를 늘려나가야 될까요? 어차피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고용이 정상화 과정인 것이지 과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기존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비용 중에 가장 쓸데없이 많이 나가고 있는 비용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내에선 그 비용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것인데요. 바로 의료 민영화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민영화 괴담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뭐 한 번 치료하는데 뭐 몇백만 원이 든다더라, 뭐 몇천만 원이 든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으면 감기 한 번 뭐 치료하는데도 몇십만 원 든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민영화 절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거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괴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민영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예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이런 의료보험 체계를 개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의료 비용을 줄이고 그것을 소비로 돌린다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익이 생길까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오바마 케어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바이오 시밀러가 뭡니까? 바이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존 약에서도 이런 시밀러 같은 복제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런칭이 되면서 오리지널 기간이 풀리면 그 특허약의 가격이 확 내려가게 되죠. 그것과 똑같이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 신약이 나왔을 때 그 바이오 신약의 특허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와 비슷한 성분의 약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서 전체적인 가격, 약의 가격을 낮춰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암젠, 바이오젠, 길라드 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거기에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애플 쪽에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애플의 아이워치 이런 형태의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결국은 헬스케어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IT 기기 중에 하나가 애플 기기인데 애플의 아이워치가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가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다른 산업과 연계된 헬스케어 산업이 더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이머징 국가는 국민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아예 치료받지 않았던 그런 병들을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기본적인 약의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선진국은 또 어떻습니까? 선진국은 지금 인구 구조가 노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약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일본,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반적인 트렌드가 향후 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노력 가운데서는 이런 IT 기기와 협업하는 융복합 과정도 나타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러나 복제약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약가 인하를 위한 노력들, 이 약가 인하가 정부에서 억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경쟁을 통해서 낮춰버리는 그런 경향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트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기업들에서 발견되고 있는 트렌드들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권 내에서는 제약사들이 가장 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에 비해선 약간 손색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국내 제약사들보다는 규모 면에서 월등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들 추이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신약의 개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신약 발표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암이라든지 난치병, 희귀병 이런 것들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에서 이머징 국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술 두 가지가, 첨단 기술 중에서는 IT 쪽에서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미 많이 따라잡혔죠. 그러면 BT 쪽, GT 쪽, 그린 테크놀로지와 함께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여전히 많은 기술 격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의약품 생산량은 굉장히 제한적인 가운데 제약기업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M&A, 합병 이런 것들을 통한 제약기업들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트렌드로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를 보면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국가와의 격차를 더 늘리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아직까지 이 전 세계 의료기구의 어떤 이 허가를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새로운 조류의 이 치료법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바로 이제 우리가 유전체를 연구해서 2000년대 초반에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인구의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체의 DNA가 어떤 구조로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두 밝혀냈는데요. 이것만 밝혀내면 모든 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한 명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실제로 이것을 과연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존재했는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이 한 사람의 유전체를 살펴보는 비용이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 했지만 지금은 100만 원대, 즉 미국 달러로 한 1000달러 정도의 돈이 들면 한 사람의 유전체를 모두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어린아이들의 희귀병 혹은 어떤 사람의 희귀병을 이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그동안 다른 MRI, CT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희귀병들을 이것을 통해서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법과는 달리 표적 치료, 맞춤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제 맞춤형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현재 어떤 유전체에 문제가 생겼느냐를 확인을 하고요. 그 유전체에만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증상을 우리가 볼 때 옛날에 열이 나면 무조건 두통이구나, 뭐였구나, 위가 아프면 위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염색체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근원적인 원인들을 찾아가서 표적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병들의 정복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 내에선 각광을 받고 있고요. 국내 시장 내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가 과거에는 이제 의학 쪽으로 생각이 되면서 흔히 우리가 좀 방어형 종목, 성장이 더딘 종목 이렇게 인식이 됐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인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어떤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 미국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리드할 수 있는 종목이 국내에 있는가? 국내에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지금 1인당 의료비의 수준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선진국가는 꽤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뭐 의료비용의 차이, 약가의 차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물가의 차이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은 아직도 의료비, 약제비가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밑에 있는 국가들은 더 많죠. 이머징 국가들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회는 바로 이런 국가들, 우리보다 밑에 있는 국가들의 수출을 통한 전반적인 이익 개선 가능성을 좀 더 가능성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해외 수출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제약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경한미약품을 통해서 많이 이제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아ST 같은 경우가 그나마 최근에 신약을 많이 밝히면서 신약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성공 가능성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바이로메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도 뭐 SK케미칼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신약들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의 판매량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트렌드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시게 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IT 융봉학과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은 또 하나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가 뭡니까? 비영리법인. 이것을 영리법인화 시키겠다. 그래서 의료법인 자체는 안 되지만 의료법인의 자회사는 영리법인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 정책 골자고요. 물론 의사협회와의 뭐 여러 가지 분쟁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은 일단 그쪽이죠. 자, 또 한 가지의 방향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원격 진료를 현실화하겠다라는 것이 또 정부의 기조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 영리병원에 맞춰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차바이오엔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원격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아이센스, 인성정보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서 실제로 정부 정책의 수혜가 나타나는지 무엇보다 이들 기업의 중요한 것은 양적인 성장입니다. 수익성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매출이 뭐 500억대, 300억대밖에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적어도 뭐 1000억, 2000억대로 만약에 매출 자체를 크게 키울 수 있다면 이들 기업의 기본적인 이익률, 영업이익률은 다른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게 되면 중소형주 쪽에서도 의외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헬스케어 쪽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기를 좀 더 확대한다면 이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IT 하드웨어 쪽으로의 관심도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네, 오늘 종목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림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특히 이제 핫한 종목, 콜드한 종목, 그래서 최근에 시세가 좋아지는 종목과 나빠지는 종목을 분리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시세가 좋아지는 종목은 최근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하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AI, 즉 조류 독감이 더 퍼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여전히 살처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구제약 관련주들은 급등하고 닭고기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것이 통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AI, 구제약 관련주들은 급등락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 닭고기 관련주인 하림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은 뭐냐면요. 이 닭고기의 생산 잠재력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다 아시겠지만 2분기에 이 몸보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 닭고기의 생산 잠재력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키워놓는 것이 상식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여력 자체는 항상 2분기로 넘어가면서 크게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이번엔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 같죠? 아무래도 8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 2분기에 생산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1분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준비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림, 그동안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닭고기를 사람들이 안 먹는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가 실제로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충분히 조리해서 먹는다면 다 없어진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닭고기 소비가 그렇게 옛날처럼 탄력적으로 줄지 않는 가운데 닭고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장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닭 공급량과 영업이익의 변동인데요. 실제로 닭 공급이 2분기에 크게 늘었을 때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닭은 실제로 많이 팔지만 이때는 뭐 많이 공급되는 그런 과정에서 생산 능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 우위로 인해서 닭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올해는 이런 주기가 없어질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2년을 주기로 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반복을 나타내고 있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반복 주기에 의하면 2014년과 2015년은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원종계에서 시작해서 종계로 넘어가서 닭으로 일반 닭으로 넘어오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육계로 넘어오는 그 단계 과정에 수급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어느 년도에는 수급이 너무 타이트하고 어느 년도에는 수급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연도는 수급이 너무 과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공급이 넘쳐나니까 닭고기 가격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반대로 그 2년간은 늘었던 공급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종계, 씨암탉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또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닭고기 가격 올라가고 수익성 좋아지고 이런 단계를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올해와 내년이 닭고기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좋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닭고기 살처분을 통해서 오히려 수급이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장에선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림의 실적이 작년까지는 별로였지만 올해 조금 탄력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닭고기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2분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보신용 닭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생계 시세가 중요한데, 이 생계 시세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쭉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급 논리에 의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렇다면 작년 대비해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의 우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생계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생계를 일반 농가에서 위탁 생산을 맡겼다가 다시 가져와서 생계를 파는 하림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하림의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사료 부분, 즉 원가에서의 사료 부분입니다. 가장 사료에 많이 쓰이는 옥수수의 가격이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선물 가격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옥수수에 투자하고 있는 투기적 포지션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원가단의 사료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공급, 가격의 큰 폭의 변동성을 제한시키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서 추가적인 증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이것은 뭐냐면 한 나라에서 소비되는 1년간 닭고기 소비량을 평균한 것인데, 미국인이 1년에 한 30kg 이상, 일본인이 15kg 이상, 한국인은 10kg 조금 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 정도의 닭고기 소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닭고기 소비가 조금 증가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고기도 좋은 고기이지만 이런 동물성 고기보다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닭고기가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돼지고기와 소고기 소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가공육으로 많이 소비되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닭고기도 어떻습니까? 가공육으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닭고기의 소비는 구조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 고기의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늘면서 증가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 전체 육류 소비량이 줄고 있지만 닭고기 비중은 꾸준하게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국도 70년대에 비해서는 닭고기 소비가 많이 올라온 것을 발견이 되고 있죠.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림은 약간 매력도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 상승이 이유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 AI가 뭐 길어지거나 정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칠 만큼 우리가 흔히 이제 먹을 수 있는 여름 시기 때까지 AI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때 AI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체에도 뭐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현재 이런 소리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추이입니다. 하림이 PR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 그냥 경쟁사라고 해서 닭고기 회사가 아니라 음식료 업종 내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요. PBR 측면에서도 낮은 추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낮았던 것은 최근에 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낮았던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에 의해서 올해 이익이 좋아진다면 제자리, 평균치까지는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림에 대한 접근 방법의 핵심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매수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시의 분할 매수 관점 정도로 바라보시고요. 이익 실현 시기는 너무 길게 잡으시기보다는 2분기 성수기로 들어가기 이전 정도에 매도를 하시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지 않을까.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이제 좀 부정적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삼성그룹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고점 영역에서의 박스 정도인데 최근에 뭐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의 신저가와 함께 삼성테크윈도 신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신저가를 보여주고 있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답이 나오겠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의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2013년도가 바닥 정도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014년도 들어서 2분기가 넘어야 회복될 것으로 증권사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종목의 각 사업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삼성테크엔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 항공기 부품, 그 다음에 K9이라고 하는 자주포. 자주포라는 게 이제 장갑차라든지 탱크처럼 생긴 것을 자주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방산 사업부가 있고요. 또 반도체 재료를 만들고 있는 것, 칩 마운터를 만드는 뭐 고속기, 중속기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만들고 있는 게 CCTV,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삼성테크닉이기 때문에 사업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각 사업부의 회복도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올해 2분기나 되어야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실적 회복은 아무리 빨라야 올 2분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14년 1분기까지, 올해 1분기까지, 지금 1분기까지는 실적이 여전히 회복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탄력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 손절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자, 이 회사는 특이한 게 전 세계 방산업체들 주가가 다 오르는데 삼성테크윈만 내렸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추이인데요. 삼성테크윈은 여기에 또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사업부별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사업부별로 이 CCTV 쪽에서는 그래도 이익을 내고 있는데 좀 더 이익이 강한 쪽은 네트워크 CCTV입니다. 근데 이쪽이 비중이 언제부터 느느냐? 2015년부터 절반 수준을 넘어서 2016년 정도 가게 되면 절반 이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수익성이 점점 올라갈 텐데 지금 당장보다는 이것도 뒤로 이연되어야 나타날 것이라는 거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이번에 4분기에 실적에 적자를 나왔던 부분인데요. 칩 마운터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 고속기와 중속기의 수익이 다릅니다. 근데 원래 시장 예상은 작년부터 2013년부터 고속기의 매출이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이 고속기의 매출이 이연됐습니다.
올해로.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쪽에서도 낮은 이익률을 조금 메꿀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연되면서 늦어진 거죠. 근데 이런 고속기 매출이 이것도 역시 2016년 정도까지 가야 의미 있는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부담 때문에 실적이 아직까지는 안 좋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에너지 장비나 방산 엔진 쪽 이것은 결국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K9 자주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비리라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이익을 낮게 잡아서 해당 업체들에게 납품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양적인 문제, 또 자주국방 문제와 연결지어서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항공기 부품 쪽은 굉장히 좋죠. 뭐 아시다시피 보잉이라든지 EADS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그동안 좋았던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항공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기 부품 쪽의 이익은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방산 엔진, 에너지 장비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양적인 성장을 보이는 2014년 후반이나 2015년 정도가 되어야 의미 있는 반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귀결되고 있는 결론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아무리 빨라야 올 하반기부터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선행성이 있어서 먼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올해 1분기 말이나 올해 2분기 초 정도부터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이런 분석 내용을 믿기보다는 실제로 나오는 수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더 강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현재 다음 그림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나오는데 밸류에이션 자체는 다음 그림으로 바로 넘어가죠. 자, 밸류에이션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낮아진 수준입니다. 역대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준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시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올해 상반기 후반이나 아니면 하반기 초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 여력은 제한적이겠지만 반대로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도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기다리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로 모아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병성 연구원이 쓴 자료입니다. 글로벌 SNS 이용 현황과 시타점이라는 그런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를 이번 주에 살펴보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실적 발표, 트위터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링크드인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던 링크드인과 트위터는 미국의 시간의 주가에서 급락을 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반대로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고 라인의 성장이 눈부셨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가가 좋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쪽에서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 리포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자, 먼저 이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SNS 계정을 갖고 있고 실제 사용은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결과물을 보니까 뻔한 결과가 나왔네요.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플러스, 트위터 같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러한 SNS들이 가장 많이 계정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사용률도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뻔한 결과지만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어떠한 SNS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니까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주시죠. 다음 그림 보니까 실제로 구글로 인수된 인스타그램이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SNS 앱이고요. 그 다음에 레딧이라고 하는 서비스, 링크드인, 텐센트 웨이보, 그 다음에 야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전히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높은 충성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장이 정체되거나 제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사진 관련, 뉴스 관련, 그다음에 취업 관련 이런 앱들의 전반적인 사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축은 메타 서비스, 그러니까 뭐 사진도 되고 그다음에 뭐 글도 올릴 수 있고 동영상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특화된 서비스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온라인 시장보다 모바일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모바일 시장의 추이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모바일 쪽에서도 페이스북과 유튜브, 구글 플러스 순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바일 쪽으로 바로 간 국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성장 기억나십니까? 96년도, 97년도에 시작해서 전화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한 인터넷이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면서 ADSL, VDSL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속도를 늘려나가다가 이제 뭐 광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어떤 식으로 늘었냐면 유선에서 단계를 밟아와서 무선으로 넘어왔고 무선에서 이제 모바일로 진화되는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이머징 국가들은 이 단계 모두 생략하고 바로 모바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G 형태로 이제 가고 있고요. 3G에서 4G로 넘어가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4G 중간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 앱의 전반적인 성장이 또 빠르게 나타나면서 모바일 시장 내에서는 뭐 화치 앱이나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좀 더 다양한 형태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위챗, 텐센트의 위챗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이런 것들의 성장이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연령별, 지역별로 어떤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앱이 25살에서 34살 사이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뭐 구글 플러스, 트위터, 링크드인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더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젊은 층들 중에서 아주 젊은 층이 아니라 청년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앱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동영상 쪽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 텀블러 같은 이런 서비스들 신규 서비스들을 좀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령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그림 살펴주시면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지역별 차이입니다. 지역별 차이를 봤을 때는 오르컷 같은 것은 남미 쪽에서만 소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륙을 가리지 않았지만 주로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서유럽 쪽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양상이고 트위터나 구글 플러스 유튜브 같은 것들도 전반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 지역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유럽 쪽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시면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지역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 어쨌든 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젊은 층들이 최근 선호하는 앱의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게 레딧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뭐냐? 리드와 에디트의 합성어입니다. 레딧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 레딧이 뭐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기사를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 편집해서 올린 기사를 사람들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집은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이 네이버 앱일 텐데요. 네이버는 네이버가 스스로 편집한 앱에 사람들이 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면 해당 언론사에 가면 해당 언론사의 데스크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선 말 그대로 뭡니까? 앱 이용자들이 순서를 매겨서 그대로 지금 가장 이 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10명 중에 7명이 쓸 정도로 이 앱의 인기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것은 이제 스냅챗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보낸 메시지가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이런 앱의 형태가 최근에 또 이 메시지 앱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보자면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고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고 또 선호도도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별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특화된 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시나웨이보, 텐센트의 웨이보 이런 웨이보라고 하는 앱은 중국에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설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앱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는 아직도 나름의 통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웨이보 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사람들, 중화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텐센트의
웨이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신화웨이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고 또 텐센트 앱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이들 앱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글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트위터라든지 텐센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글로벌에서 SNS 앱들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입 아프게 얘기했던 대로 리포트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 앱들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과 연관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장이 시도되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면 이들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내 라인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네이버의 라인, 지금 누적 가입자 수가 현재 3억 4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라인의 지역별 가입자 수를 봤을 때 1,000만 명이 넘어간 국가가 이미 6개가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현재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도 이제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머징 국가 쪽으로 주로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라인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게임과 스티커가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뭐 만화라든지 운세, 뭐 뉴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웹스토어 같은 일종의 결제 플랫폼, 그 다음에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광고입니다. 페이스북도 주가가 좋아지기 시작한 게 광고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죠. 라인도 이번에 광고 쪽에서 의외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라인의 성장이 앞으로 빨라질 거다. 그러니까 3억 명 정도의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런 플랫폼들이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은 쉽게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요. 라인에 이렇게 다양한 매출이 성장하면서 현재 시장의 예상도는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느냐. N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도 한 2분기 정도에 30억 엔을 넘어설 것으로, 300억 엔을 넘어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의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까?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죠. 라인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원래 네이버의 주력 매출인 검색 광고의 매출도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기업의 투자의 핵심은 언제쯤 매출 성장이 떨어질 것이냐입니다. 매출 성장이 떨어지고 추가적인 이익률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팔아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팔아야 될 시기일까요? 단순히 이제 실적 발표될 때 주가의 변동성 물론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 왜 주가 빠졌습니까? 뷰수 줄었다. 그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가입자 숫자의 증가폭이 작았다. 이러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위터는 함정이 있는 것이 다음 그림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모바일 게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모두 멕시코나 베트남,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이머징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서의 전반적인 모바일 게임 비중 자체가 높아서 앞으로 게임 쪽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꾸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트위터 같은 경우 이런 게임도 없죠. 그런데 트위터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이제 흔히 PR과 PBR 개념으로 하죠. 이익 개념이거나 장부가치 개념으로 하게 되는데 이들 기업은 지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이나 PSR, 매출 성장률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SR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느냐? 11배, 13배 정도의 수준인데 트위터는 무려 30배, 20배 막 이 정도 왔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왔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채우지 못하자 바로 20%씩 급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네이버는 라인의 가치를 품고 기존에 가져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뭐 검색 광고라든지 뭐 온라인 광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여전히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PSR 기준으로는 8배, 9배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교 그룹들과 봤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의 목표 주가가 얼마가 나오고 있죠? 보통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의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지 여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이 종목은 매출 성장이 끊이지 않는 한 계속 주목받을 것이고 주가는 쉽게 밀리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텐센트가 빠지는지 또 페이스북이 빠지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를 해서 혹은 라인 사업부만 따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아마 네이버는 분리상장하기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45만 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 런칭이 되었을 때도 계속 언급드렸지만 사야 되는 종목이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결론 마찬가지입니다. 텐센트와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 또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이상, 또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라인이 상장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번 강조드렸죠. 매출의 성장률이 빠르게 꺾이지 않는 이상 이 종목에 대해서 팔기보다는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를 보면 약간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뚫어낼 것 같은데 그런 시원한 대포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향후 미래에 대한 대응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기업을 찾는데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